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평행선에 달리던 여야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내일부터 45일간 국정조사에 돌입하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간 보고와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가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과 경찰국 등 정부 정책 관련 예산에서 여야 신경전이 거센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비롯한 세제 개편 심사 과정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파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입법을 주장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오늘은 검찰의 수사 공식화로 수세에 몰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을 짚어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 회견 중단 여파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해온 여야가 기간과 조사 대상 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되면 45일 동안 국정조사가 펼쳐지게 됐는데요. 기관 보고와 현장 검증, 청문회 같은 본격적인 국정감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등이 포함이 되는데 여야 쟁점인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는 제외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 끝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선결 처리를 조건으로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하면서 여야 협상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쟁에 흐르지 않고 그야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또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그런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또 그 성과로 국민들께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하고 국조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내일부터 45일 동안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간 보고와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으로 합의했는데 여야 쟁점이던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는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대선 공통공약 추진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본격적인 국정조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시작되는 만큼 법정 처리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안 사수를 외치는 여당과 정책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의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금투세, 법인세 등 세제 개편안을 놓고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639조 원 규모의 예산 전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과 원전, 경찰국 신설 등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려는 정책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639조 원의 정부 예산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두가 민생 예산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위법 시행령 관련 등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작년 대비 2배로 편성했는데 민주당은 그동안의 사업 평가가 좋지 않은데 과하게 증액됐다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전 예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이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미래가 달린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경찰국 예산 문제를 두고도 여당은 원안 고수를, 야당은 경찰국 신설 자체가 민주주의 퇴행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심의 자체가 보류된 상황입니다.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법인세 등 예산 부수 법안인 세제 개편안 역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의 경우 여당은 최근 어려운 주식시장을 고려해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금투세 유예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인세 역시 여당은 현재 25%에서 22%로 낮출 것을 요구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곳곳에서 예산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화하는 만큼 예산안 심사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안전운임제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적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권 대응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업종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6월 총파업에 이어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파업은 이미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고 안전운임제 등의 요구사항은 핑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당정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진 방침을 밝혔음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끝내 파업을 단행한다면 불법 과격투쟁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는 한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노동계의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되어야 하지만은 정치투쟁, 불법투쟁, 과격투쟁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정부 역시 불법적인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노동계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합의해놓고 결국 일몰시한 3년 연장이라는 미봉책에 그쳤다는 겁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무책임으로 일관하지 말고 안전운임제 확대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올해 정기국회 핵심 민생 입법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화물연대는 내일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운송 품목 확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지만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정치권이 어떤 해결책으로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을 접견하고 원전을 비롯해 양국 간 경제와 의회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 유럽국 대사와 기업인들이 참여한 조찬 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한국과 EU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방한한 윌리엄 루트 케냐 대통령을 접견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의장은 케냐는 동아프리카 핵심국으로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국가라며 경제 협력을 비롯해 양국 의회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면서 케냐를 핵심적인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케냐에 적극적인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양국 원자력 전문가 간 활발한 협력을 통해 케냐의 기술적 역량이 축적되길 기대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산업협력도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루토 케냐 대통령도 양국 간 경제개발 협력에 적극 공감하며 친환경 에너지 분야와 인적 교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의장의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케냐의 적극적인 지지 요청에 부산과 케냐 항구 도시 몬바사 간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응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도 밝혔습니다. To give you my assurance and that of my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Kenya that we will continue to advocate for peaceful coexistence and a threat to peace anywhere in the world is a threat to peace in the whole globe. 앞서 김 의장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창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과 유럽연합협력 방안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김 의장은 에너지와 곡물 가격 상승, 기후 위기, 북한 위협 등 범지구적 이슈와 지정학적 위기를 한 EU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EU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김 의장은 또 핵연료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협력과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와 전기차,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에 EU의 투자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의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TBS 측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올해 뉴스공장이 받은 법적 제재 횟수만 10여 건에 달하는데 TBS는 김어준의 아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TBS의 지원금 삭감 절차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전, 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31% 전량을 매각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탄압을 해서 잘된 정권이 없었다면서 지분 매각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언론을 정권 수호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야욕이 계속된다면 국민이 엄중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의 표명을 수리했습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사의를 표명했는데 민주당은 정 실장의 구속적 부심 결과 발표 후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 실장은 이미 법원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며 구속적 부심은 정 실장의 범죄 혐의만 확인 사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조직 정비에 이제 시동을 걸면서 당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이 조직 정비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이제 의견이 좀 갈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서 이 조직 강화 특위라는 걸 꾸려 지난 22일부터 당협위원장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전국 253곳의 당협
가운데 위원장이 없는 66곳의 책임자를 새로 뽑기로 한 건데요. 이와 함께 전국 당협을 상대로 이 조직 관리를 잘했는지 점검하는 당무감사에도 착수를 하면서 조직위원장의 대대적인 교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은 이 보통 총선 지역구를 담당하는 자리여서 공천 1순위로 꼽히는데요. 이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 당협위원장을 인선하는 조강특위에 친윤 인사들이 합류를 하고 또 사고당협의 이준석 전 대표가 위원장일 때 이제 이미 내정해놓은 것이 포함이 되면서 일각에선 친윤계의 비운 속가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당 지도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친윤 인사로 채워졌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또 조강특위도 이전 대표 체제 당협이 최고위에 상정되지도 않았었다면서 비운 속가내기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도 이제 가시화되는 모습인데, 근데 그 전대 시기에 대한 그 일정에 대해서 역시 당내에서 또 의견이 갈린다고요. 네, 이게 당초 내년 초쯤으로 거론되는 전당대회인데요. 네. 우선은 이 현 정진석 비대위 임기 종료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이 3월 전후로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월에는 원내대표 경선을 치러야 하고요. 또 전국 보궐선거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전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이 반면 4월에서 5월 전대 개최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무감사는 이 2달 사전고지 기간을 거쳐야 하고 또 감사 기간도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서 내년 4월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당권주자들 사이에선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은 각각 지금 시기가 당무감사에 적절한지 원외당협위원장들의 우려가 많다면서 최대한 빨리 전대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대위는 전대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당내 갈등 뇌관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권 주자들의 이제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이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 친윤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김기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간 연대설도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게 한 차례 무산됐던 친윤계 공부 모임인 민들레가 국민 생각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이달 말 출범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장제원 의원 주도로 지난 6월에 원래 출범하려고 했던 모임인데요. 이 친윤 세력화 논란이 불거져 한번 미뤄진 바가 있습니다. 당 안팎에선 차기 전대를 앞두고 친윤 의원들의 세력화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와 함께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잇따라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연대설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미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기현 의원이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을 자신의 공부 모임 연사로 초청을 한 겁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 부위원장 등 직책을 2개나 맡아서 이 당대표 로 출마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나 전 의원이 김 의원과 연대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인지도가 높은 비윤계 주자들도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 등 차별화를 보이며 당권 행보에 나서면서 당권 경쟁은 더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진상 대표 비서실장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또 흘러나오고 있네요. 네, 이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지는 강한데요.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정치적 책임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박용진 의원은 오늘 측근들이 기소 구소된 상태에서 단호하게 맞설 땐 맞서더라도 최소한 본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요. 조응천 의원도 앞서 어느 정도 해명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이르지 않았냐며 유감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하는 건 자멸하는 길이라면서 당이 단일 대우로 대응해야 이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오늘 자정에 석방될 예정이어서요. 당 기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네, 김만배 씨 입에 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또 이제 사의를 밝혔네요. 정성호 의원이 자진 사퇴 방안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네, 이 두 사람이 사의 밝힌 데 대해서 민주당 김용 부원장은 사퇴 수리를 했고요. 네. 이 정진상 실장은 구속 적부심 결과를 본 뒤 사표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제 정성호 의원이 두 사람의 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당내에서 당원 80조에 따라 두 사람 당직을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박용진 의원 등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당이 사법 리스크에 끌려가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원 80조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이 개정된 당원 80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시 당직을 정지하되 정치보복으로 판단되면 당무의 의결로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당내에선 당원 80조를 적용할 경우 부정부패를 인정하게 되는 모습일 수 있고 또 당이 직무정지 예외로 의결할 경우 이재명 대표 사당화 논란이 거세질 수 있어 이 딜레마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정성우 의원 등 측면계에서도 이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표의 짐을 덜고 또 당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11월 23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이러다 민주당 소멸입니다. 민주당 복당을 앞두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민주당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다 매일 나오잖아요. 노웅래 나오고 김태년, 노영민. 이러다가는 민주당이 없어지면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검찰은 민주당을 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쳐나가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망이 조여오는 가운데 노웅래 의원 등을 비롯한 이른바 이정근 리스크까지 덮쳤기 때문인데요. 이에 민주당 지도부도 야당 파괴에 사정 권력이 총동원됐다. 검찰이 민주당을 괴멸시킬 의도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은 저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태양광과 탈원전 등으로 엮을 것이고 이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잔악무도한 야당 탄압입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10억 원대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뒤 출국 금지까지 된 노웅래 의원. 반드시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행여 본인의 문제가 당 전체로 번지진 않을지 편찮은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여당 측에선 평소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민주당이 알고 보니 총체적 부패당이었다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정치 구단 박지원 전 원장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전방위적인 수사의 칼날에 민주당이 과연 어떠한 반격 채비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홍보수석실의 오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중단을 야기한 MBC 사태와 관련해서 여당에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비롯한 참모진을 향한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MBC 사태는 대통령 홍보수석실에서 접근을 대단히 잘못했습니다만 두세 번 정도 명분 축적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차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고스란히 그 부담이 가는 거예요. 대통령 참모들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를 복기부터 했으면 좋겠다. 슬리퍼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는 방식들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조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홍보수석실의 대응 속도와 방식이 기대에 못 미친다, 오판이다 등의 유연하지 못한 홍보수석실의 사전 대응에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 김은혜 수석의 역할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 일각에선 언론과 대통령실 간의 초유의 갈등이 단초가 된 도어 스태핑 중단에 잘한 결정이다. 애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반대했었다라면서 오히려 안심을 하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아예 이참에 도어 스태핑 대신에 정례 기자회견을 하자면서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으니까 리뷰를 해봐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례 기자회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또 열심히 그렇게 도어 스태핑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궁금증을 풀었습니다만 정리된 정례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정리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이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도어 스태핑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는 윤 대통령. 과연 향후 어떤 방식을 통해 국민과의 더 나은 소통을 이어나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 정치회전 시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비서실장이 잇따라 그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김용 부원장에 대한 사표는 처리가 됐는데 구속 적부심을 앞두고 있는 정진상 실장의 사퇴는 미뤄졌습니다. 최근에 그 비명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론, 퇴진론까지 이제 언급이 된 상황에서 향후 당내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시는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먼저 신 의원님. 네, 일단 대표 퇴진론이 공개적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그 목소리가 작아도 대표 입장에서는 의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네. 그리고 현재 민주당 안에서 관망파, 친묵파 의원들이 절대 다수거든요. 169명 중에서 사실 대표 주변에서 이 방어막을 치고 공격을 해주는 의원의 숫자는 실상 헤아려 보면 소리는 요란하지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20명 내외의 숫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50명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관망과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헌 80조 기소가 될 경우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고 찬반 논쟁이 붙다가 소폭 고쳤습니다. 그때 그래서 당무위원회에다가 사무총장이 문제 제기를 하고 당무위원회 결정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됐죠. 네. 그런데 그 당무위원회 의장이 물론 대표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기소가 된 순서대로 해서 김용 부원장은 처리를 일단은 사퇴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진상 비서실장은 다음 달 중순에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거거든요. 네. 또 그때 처리하고 해서 이건 아마 이렇게 처리하기로 지금 결론을 본 거죠. 근데 다음 달 중순에 정진상 실장이 구속 기소가 되는 순간이 되면 이제 바로 이 대표 쪽으로 검찰의 칼날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때가 되면 정말로 요란한 어떻게 되면은 검찰과 이 대표의 한판 승부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정말 지금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굉음이 날 겁니다. 네. 12월 중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이제 운명이 갈리는 그 직후가 또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이제 그 기록 행보에 또 운명의 그 행보가 될 거란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민주당은 이제 계속해서 분열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더욱더 분열의 어떤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유동규, 뭐 김만배, 남욱, 그러니까 소위 그 대장동 일당들이죠. 네.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대장동 관련돼서 또 정치 자금과 관련돼서 뭐 거의 매일 새로운 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말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너무나 큰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따지고 보면 유동규, 뭐 김만배, 남욱 또는 뭐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비리 문제를 민주당 전체가 떠안고 이것을 계속 엄호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상황에서 또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과 윤석열 정부 또 대통령실이
간혹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가 않잖아요. 이게 이제 답답할 겁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여러 그 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제 정진상, 김용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민주당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이제 이들을 엄호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지금 공감을 전혀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손절을 할 때가 됐다. 또 어차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너무 큰 악재다. 총선은 다가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내에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지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네, 대표 리스크 조짐에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현재 미국에 가 있는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측근들이 미국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측근들은 이 미국행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정성호 의원이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면서 발끈을 하기도 했는데 자, 이 이낙연 구원투수론이죠. 이거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야당이 정확하게 양분되는 민주당이 양분되는 조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대선 직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이낙연 후보 쪽,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 정말 그 갈등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시 만약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죠. 다시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를 소환을 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불을 보듯 뻔하죠. 양분되는 거는. 제2, 제3의 어떤 새로운 주자가 나오지 않는 한 다른 대안이 지금은 또 없어 보여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함과 동시에 또 다른 어떤 그 친노라든지 다른 세력들은 혹시 모르죠. 조국을 또 재등판시킬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다음에 뭐 또 추미애 전 장관 또 등장할지 모르죠. 새로운 사람이 없는 이런 조건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결국은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면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죠. 어떤 겁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대국민 뭐 사죄를 한다든지 자리에서 물러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떠안고 있는 그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제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근황과 요 관련 소식은 누구보다도 그 많이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낙연 대표 뭐 가끔 통화하죠. 잘 있습니다. 측근들의 그 미국행 준비, 이낙연 대표를 만나기 위한 준비, 그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측근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가는 그것은 언론이 좀 오버하는 거고요. 사실도 아니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집단으로 가령 이낙연 대표와 친했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가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고요. 뭐 개별적으로 비행기표 끊어서 가는 것까지는 뭐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의 것은 개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구원투수론 뭐 쪽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쉽게 물러날 사람이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고요. 쉽게 물러날 사람 같으면은 왜 배지를 달고 왜 당대표 나오고 측근들을 저렇게 다 또 가까운 사람들을 최고위원회 쫙 깔고 신복들을 다 저렇게 당직을 줘서 하나씩 임명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전혀 관심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버틴다고 봅니다. 이낙연 구원투수로는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예정대로 귀국을 할 걸로 본인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첫눈 오면 봄꽃 피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그건 그야말로 현재로서는 소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민주당의 고심이 점점 좀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리고 중진의 노웅래 의원의 이제 수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태년 의원 이름까지 이제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 그 민주당에 점점 더 이렇게 좀 커지면서 폭풍 같은 그런 수사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 민주당의 수사 게이트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글쎄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으로 이어지는 게이트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이 될 때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검사들이 6명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논란을 하면서 구속을 그때 시켰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정근을 구속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와서 열심히 했을 것 같지가 않고요. 이정근을 넘어서는 뒤에 있는 누군가를 겨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고요. 그중에 이제 비서실장 얘기도 물론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구체화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노웅래 의원이 갑자기 지금 이름이 튀어나왔고 노영민 실장이 튀어나왔고 또 누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민주당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왕설래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번질지.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는 선거법으로 또 송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또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할지 이것도 좀 관심거리로 등장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졌는데 결국 이정근 게이트가 될지 아니면은 그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하는 박모 씨 그 사업가 그 게이트가 될지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만약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 또 뭐 전직 의원이 이렇게 연루가 됐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너무나 곤혹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사실 당 내에서는 대여 투쟁에 굉장히 이제 그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또 이재명 대표 측근 거기다가 다른 현역 의원들까지 다른 부패 비리 사건으로 연루가 됐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그 실망을 줄 것이고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여러 가지 야당 탄압 프레임이 더욱더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일단 부패한 정당의 이미지 그게 이제 각인이 된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장외 투쟁을 한다는 거 또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을 부르짖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게이트에 의해서 또는 뭐 사법 이런 그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내거는 명분이 뭐 민주주의 후퇴라든지 야당 탄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먹히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도 굉장히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도어 스태핑 중단 논란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그 도어 스태핑 중단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가히 언론 자유 파괴 종합판이다. 전두환 정권의 보도 지침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능가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뭐 도어 스태핑을 쭉 해오다가 이제 결국 MBC 그 기자와의 홍보비서관과의 그 설전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전용기 탑승 배제 문제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도어 스태핑 중단으로 이렇게 귀결이 됐어요. 근데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도 굉장히 비판적인 그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막상 또 중단을 하니까 이게 또 옛날에 뭐 전두환 시절에 보도 지침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세요. 그래서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을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MBC 기자가 도어 스태핑 때 대통령 이제 질의응답을 마치고 들어가는 대통령 뒤에다 대고 굉장히 그 소리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비서관하고 이제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때 그 MBC 기자의 말은 질문도 아니고 취재도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뭐 시장에서 그냥 시비조였습니다. 시비 거는 거.
그래서 그것은 정상적인 저는 취재의 또 행태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소위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듯이 보도 지침이 있었던 전두환 시절, 전두환 정권 시절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사실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비속어 관련해 가지고 MBC의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대통령실도 여러 가지 정무적인 차원에서 매끄럽지 못한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뭐 전용기 탑승 배제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정무적으로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시절에 뭐 보도 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 쪽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재고하고 성찰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저는 이제 그날에 이제 그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발언, MBC 이제 보도 행태에 대해서 악의적 보도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을 때. 그 김 의원님도 이제 방송 기자 출신이시니까 만약 현장에서 대통령이 자사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언급을 했을 경우 현장에 있던 그 취재 기자는 가만히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항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항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그 공감 불러일으키기 어렵다고 보고요. 질의를 통해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사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해야지. 소리 지르는 식으로 시비를 거는 식으로 하면은 그건 기자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직원하고 싸워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냉정을 잃지 않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기자도 사실은 기자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저는 그 MBC나 아니면 다른 언론 타 기자들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결국은 결정은 대통령실에 했습니다마는 도어 스태핑을 안 함으로 해가지고 글쎄요 대통령실도 손해입니다마는 저는 여태까지 쭉 또 이런 것을 보도해왔던 언론사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담이죠. 네네. 글쎄 이 문제는 지금 뉴욕 욕설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게 하여튼 우연히 녹취가 돼가지고 전 국민이 들었는데 깡그리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걸 이제 동맹이간의 악의적 보도다. 그래서 위헌 방송, 위헌 보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기자가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 근데 그 쭉 그 몇 분 동안의 실랑이를 보면 기자가 일단은 말을 놓지는 않아요. 평정심을 크게 이렇게 흐트러뜨리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자는 질문하려고 월급 받는 직업이고 더군다나 방송이 위헌이라면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을 해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듯이 방송사도 그런 비슷한 처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틈만 나면 MBC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틈만 나면 지금 동맹을 이간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될 상황인 거죠. 근데 뭐 팔짱을 꼈다 슬리퍼를 신었다를 가지고 논란의 초점이 옮겨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 우리나라의 대명천지에 지금 위헌 방송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이걸 법률적으로 접근해야죠. 그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법률을 좋아하니까 법률로 대응을 해서 이건 민사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형사 사안이건 아니면 헌법 사안으로 대응을 해서 MBC를 그러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기자회견 때마다 당신네들은 위헌 방송이고 동맹을 이간하는 굉장히 나쁜 악질적인 방송이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한 번이죠. 지금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이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이렇게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는 정도로 대응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그야말로 정식으로 피차에 대응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권에서도 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대응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수진 의원은 홍보수석실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도어 스태핑 재개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의 협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자단은 대통령실과 MBC가 풀어야 할 문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 도어 스태핑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재개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수진 의원은 뭘 잘 알면서도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홍보수석실이 뭐 이렇게 했겠어요? 홍보수석실이 이런 일을 할 만한 권한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MBC가 지금 액션을 취하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은 예전에 그 춘추관장에 해당하는 비서관이 지금 일단 사퇴 의사를 밝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압박은 되는 거죠. 대통령실이 이 정도를 지금 하니까 당신들도 뭐 좀 하시오 하고 MBC에 지금 압박을 하는 건데요. MBC 입장에서는 위헌 방송도 아니고 이간질을 한 것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기자로서 할 만한 질문을 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애매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시간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과 도어 스태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잠정 중단으로 해서 언젠가는 풀어야지. 만약에 이걸 기화로 해서 영구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야말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제가 볼 때 당분간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좀 없지 않나 싶어요. 네. 우리가 이제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는다 그러는 말이 있는데 이런 때는 글쎄요, 그 대통령 출입 기자실 또 간사도 있을 거고 아마 기자들끼리도 좀 의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대통령실인데 왜냐하면 도어 스태핑을 하는 그 주체였으니까요. 그걸 하면은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하게 돼 있는 거고 네. 이제 이런 그 시스템인데 대통령실이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 담당 비서관이 사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의 의도는 적어도 MBC가 이런 것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 표명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속마음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다면은 지금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 만약에 그런 그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대통령실도 또 대통령도 굉장히 곤혹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도어 스태핑, 대통령도 준비를 잘해야 되지만 또 그것을 취재하는 모든 언론인들도 또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이 내가 질문한 모든 거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취재할 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잘 없다고 해서 이런 소란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잘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양쪽의 어떤 그 기세로 봐서 재개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 조명 의혹을 들고 나왔던 장경태 의원의 대통령실 경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공세에 나섰습니다. 당 최고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국회 출석까지 요구를 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명 이런 문제로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출석을 시켜야 되나요? 그러면 뭘 질문하려고 그러죠? 그때 뭐 불이 조명이었습니까? 아니면 전등이었습니까? 이걸 물어보려고 그러나요? 그래서 저는 다분히 그냥 정치적인 어떤 요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비판이다 생각을 하는데 글쎄 뭐 장경태 의원은 이제 이 조명 이 문제를 가지고 고전에 이제 빈곤 포르노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굉장히 아주 언론에서는 좀 떴어요. 소위 이름이 많이 회자되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 그러는 거는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다 볼 수도 있지만 이걸 또 당에서까지 대통령의 영부인 그 김건희 여사를 국회에 출석시켰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는 안 가요. 물론 장경태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 때문에 이게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커질 일인지 그다음에 조명에 대해서는 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안을 장경태 의원이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해외 언론에도 보도에도 이게 보도가 나갔다 뉴스가 나갔다 그러는데 그런 사실이 또 없고 근데 그 팩트에 대해서는 장경태 의원이 지금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것도 야당 탄압 이런 그 재갈 물리는 거 아니냐 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잘못 그 확실치 않은 걸 확실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면 그거는
의원도 그것은 좀 그것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뭐 피차에 오버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이렇게까지 양당이 거대 양당이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극한적으로 서로 말싸움을 하고 고발까지 하고 또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나올 일인가 모르겠는데요. 외교의 본질도 아니고 외교적으로 하여튼 좀 약간 미숙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었죠. 그러나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 뭐 완전히 그냥 서로 사태질하면서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적당한 선에서 대통령실이나 여야가 좀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정조사를 두고서 그동안 이제 강대강 대결을 펼쳐왔던 여야가 오늘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그리고 후 국정조사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뀌었습니다. 민주당도 환영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제 반대 입장을 쭉 밝혀왔다가 이렇게 입장을 변화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정도의 참사가 나고 사태가 났는데 국정조사를 계속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계속 반대가 아마 국민 여론과 언론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 약간 살짝 한 걸음 비껴났잖아요. 결국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국정조사에 들어와서 또 뭐 방해할 거예요. 헛바퀴 돌리려고. 근데 그런 짓 하지 말고 여야가 성실하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다. 네. 뭐 이태원 참사 자체가 워낙 큰 참사고 또 국민 여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안이라든지 그러니까 내년도 그 예산안 통과라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야 민생도 되는 거고 그래야 경제 위기 극복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하겠다라고 하는 좀 적극적인 그 의지의 표명 같고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정말 그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은 아마 여러 가지 세부 사안을 합의하고 그런 협의하는 데 있어서 넘어야 될 산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예산안 통과 이후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해서 잘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겨울 절기가 2번이나 지났는데요. 아직 낮엔 가을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 늦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